중국의 경제 위기와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른바 킹 달러가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잇따른 가격 인하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 우려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 이른바 킹 달러가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반등을 노리는 우리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킹달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장중엔 연고점인 1,343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340원대 진입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200원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속도로 치솟은 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진 탓입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의 결정적 요인은 중국발 악재였습니다. 중국이 2년 반 만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쏠린 겁니다. 중국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잖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환율에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 미중 리스크 확대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위협하며 당분간 1,300원 선을 내려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해소가 되기가 어렵고요. 원화 가치, 위안화 가치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 흐름이 좀 될 수 있다고. 당분간은 1,350원대에서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전이되고 하는 이러한 성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1,400원을 이제 말씀을. 더 걱정스러운 건 다시 찾아온 강달러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무역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2%대 물가, 2달째 무역 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기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춤추는 환율에 상저하고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미국 연준 의원 상당수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은행들이 지금의 금리도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월가의 거시경제 분야 최고 권위자는 파월 의장이 다음 주 잭슨홀 미팅에서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미 연준 위원 상당수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축 장기화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월가 거시경제 분야 최고 리서치 기관인 22V 리서치는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려가 지나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드부쉐어 설립자는 연준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So if the most interest rate sensitive sector has stabilized and financial conditions have stabilized at not too tight of a level, where would the lagged impact come from?
신용평가사들의 은행 등급 하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I mean, anytime there's a downgrade of the banks, it's not a particularly positive thing. But as far as the actual impact on the economy, 중국발 세계 경기 둔화가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의 순자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로소득이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계 순자산이 35조 달러 늘었는데 이를 통한 가계 소비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시장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Jay Powell goes to a little bit hawkish in this Jackson Hole meeting? no. The data has been for, I think if he's going to be more hawkish, it'll probably be December, January period. 드부쉐어 설립자는 다른 월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연말 근원 인플레이션이 3.9%까지 내려오는지가 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The Fed is forecasting 3.9% this year, by the end of this year, roughly 2.9% next year. And if inflation is tracking towards that, expect the Fed to not hike anymore and potentially cut rates in the future. And if inflation stays above those numbers, then they would potentially have to tighten.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500선 붕괴의 철렁, 외풍의 갈대 같은 한국 증시입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우리 증시를 표현하곤 하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제 변수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개장 이후 30분이 가장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73% 떨어진 2,481.06까지 떨어졌고 시장이 우려하던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1.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석 달 만인데요. 5거래일째 팔자를 이어가는 외국인과 장 초반 개인들의 공포 투매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회복했죠. 코스피는 개인들이, 코스닥은 기관이 순매수세를 키우면서 결국 코스피는 소폭 약세, 코스닥은 0.88%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은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주 미 FOMC를 비롯해 글로벌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초전도체 아니다, 또 피해는 개미만입니다. 약 한 달간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한국퀀텀에너지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절연체로 보인다는 독일 연구팀의 분석을 실었는데요. 약간의 강자성과 반자성을 띠지만 자석 위에서 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서남과 LS전선아시아, 원PN이, 국일신동, 인지컨트롤스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모비스와 고려제강도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신성델타, 테크만 15%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문제는 이런 테마주 광풍 뒤에 피해는 결국 개미들의 몫이란 점입니다. 서남의 최대 주주였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는 225만 주를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 전량을 장내 매각했습니다. 적게는 140억 원에서 최고가로 치면 300억 원 넘게 현금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초전도체 사태를 두고서 해외 연구진은 성급한 계산에 따른 교훈이다, 이렇게 일침을 했는데요.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떨어지면 올라탄다. 3, 4, 5위 모두 코스피로입니다. 혜성의 등장으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이나 했던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8.9% 오르며 다시 110만 원대로 올라섰고 에코프로 BM은 5% 육박하는 강세 보이면서 시가총액 31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외에도 LNF가 6.82%, 포스코 퓨처엠이 3%대, 금양은 10%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공시가 두 개가 있었죠. 바로 셀트리온과 LNF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흡수 합병을 발표했고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시총의 3위와 4위 그리고 포스코 DX 시총 5위까지 3, 4, 5위 모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밝힌 셈이 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탈, 2부 리그에 그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결은 전기차 값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로 바꾸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서야 LFP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모델 S와 모델 X 가격을 우리 돈으로 1,280만 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델 Y 판매가를 260만 원 내리기로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추가 인하 결정입니다.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연내 3천만 원대 전기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누가 쥘지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차값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만큼 누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핵심은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가격이 인하되면 배터리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약 구조상 짧으면 반년 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중저가 전기차 모델들은 대부분 중국이 생산을 주도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LFP 배터리는 매장량이 풍부한 광물로 만들어 값이 저렴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들고 있는 3원 개 배터리의 80% 수준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CATL이 공개한 LFP 배터리는 최대 7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1kg당 230W시로 3원 개 배터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 말부터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섰지만 상용화까진 2, 3년은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 사이 중국 기업들의 독주가 우려됩니다. 상반기 중국 CATL의 시장 점유율은 36.8%로 1년 전 9%포인트였던 국내 3사와의 차이가 13%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CATL의 영업이익률은 우리 기업들의 3배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현대차가 신형 산타페를 출시한 데 이어 기아도 소렌토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비싼 SUV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산타페와 소렌토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하반기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특유의 묵직한 차체는 그대로지만 수직으로 떨어지는 헤드램프가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길게 뻗은 실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투박한 아웃도어 이미지를 덜어줍니다. 기아가 4세대 소렌토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주말 여행 레저뿐만 아니라 이 도심 내에서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을 같이 좀 고민을 하였고요.
소렌토는 최근 3년간 국내 중형 SUV 1위를 차지하며 국민 패밀리카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기아 소렌토에 한 발 앞서 현대차는 산타페 5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두 모델은 현대차 그룹 전체 실적 향방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현대차와 기아는 SUV, RV 판매 비중 확대를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분기 판매한 106만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SUV였고 기아도 RV가 68%를 차지했습니다. RV는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비싼 차로 분류됩니다. 2분기 동반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달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소렌토와 산타페도 전작보다 가격을 더 올렸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판매 목표를 각각 연 7만 대로 제시하며 판매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산타페를 내년 1분기 북미와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며 기아 소렌토는 해외 출시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오늘 이슈 플러스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치솟는 공사비로 갈등을 겪는 서울 정비사업장 현황과 이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정비 사업하면 뭐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 현장을 말하는 건데 이 공사비가 오른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 지난 8일 서울 홍제 3구역 재건축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홍제 3구역 재건축 사업은 이제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를 지하 6층,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 동 634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었는데요. 조합이 지난 2020년 현대건설과 3.3제곱미터당 공사비 512만 원의 이제 시공 계약을 맺었는데 네. 하지만 이 현대건설이 지난해 687만 원 그리고 올해 약 900만 원으로 지금 연달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이 드디어 반기를 든 겁니다. 네. 조합은 다음 달 정기총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현 2구역 역시 당초 3.3제곱미터당 490만 원의 시공 계약을 맺었던 시공단 삼성물산과 DLES 컨소시엄이었는데요. 이 시공단이 859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조합은 지난주 설명회를 열고 시공단에게 공사비 관련 이제 소명을 요청했는데 시공단이 지금 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취소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관련 협상이 원활하지 않던 이제 조합 측은 시공단의 설명회 불참을 계기로 지금 시공사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핏 따져봤을 때 수치로 이제 공사비가 거의 한 2, 3년 새 80% 가까이 오른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이 정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요,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6월 151.41로 전년 동월 대비 4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치솟은 셈이고요. 이렇게 공사비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다 보니 올해 들어 아예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조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그리고 경기도 양주 삼숭지역주택조합, 그리고 경기 성남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그리고 부산 동구 초량 2구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촉진 2-1구역의 경우는 지금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987만 원으로 지금 1,0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지금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이 늦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공사비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이제 새 아파트 분양하는 일정도 좀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비 사업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올해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12만 6천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릴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비 사업 물량이 신규 분양의 한 90%에 달할 만큼 대부분의 공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일반 분양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다는 거죠. 지금 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점만 봐도 향후 공급 부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건설 착공 건수는 한 16,5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네. 부동산 R12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한 약 7,500가구로 집계하면서 지금 올해 3만 3천 가구에 비해 7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래 2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네, 갈수록 좀 신축 아파트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만으로 따져도 이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주택 물량 부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특히 여경희 부동산 R124 수석연구원은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수년간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지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긴 했지만 아예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야 하는 게 정비 사업인 만큼 주택 공급과 그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절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철거부터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 가격 폭등이 불가피한데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인근 지역의 집값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3사 합병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고 이후 두 번째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를 한 번에 합병하는 게 아닌 두 단계로 나눠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 뒤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 보통주 한 주당 셀트리온 헬스케어 0.45주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합병으로 사업의 일원화와 효율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이번 합병 결정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산의 통합, 개발, 생산, 판매 기능 통합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 여기에 거래구조 단순화로 인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을 기점으로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매출을 12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다음 달 1일 주주 확정일을 거쳐 같은 달 25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를 받아
10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던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MG손해보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200억 원가량 초과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JC파트너스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MG손보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금융위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딱지를 떼진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불확실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보험 계열사 인수를 검토 중인 금융지주사들과 교보생명이 MG손보 인수 후보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교보생명 역시 현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손해보험사 인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매각에 걸림돌은 없어서 매각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리걸 리스크가 뭐 0%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매각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특히 MG손보의 매각가가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다른 매물들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손보업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신한이나 하나금융 등 다른 지주사들도 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